자, 지난 영상에서 이 가족 간의 계좌이체 영상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도 달렸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계좌이체를 했을 때 증여세 신고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면 얼마까지 이체를 하는 게 안전한지, 또 어떤 분들은 나라가 점점 공산화되어 간다, 이게 나라가 맞냐? 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댓글들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족 간의 계좌 거래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 그대로 아주 일상적인 자금 거래인데 이게 또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또 분명 안 걸린다는 점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100% 안 걸린다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가지고 보면 좋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이 가족 간에 돈을 줄 때 우리가 지키면 95%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원칙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이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고 지난 영상에서 댓글 주신 내용들을 함께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바로 봐보실게요. 네,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자,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간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이체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액현금 거래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일선의 시중은행들이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문제가 생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액거래나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면 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방금 인트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항상 100%라는 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이관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조사에 나중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 평균 10,000건이 넘는 이런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보고되는 모든 건들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선 절대적으로 국세청 세무공무원분들의 인력이 이런 모든 거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도 하고, 설령 국세청에서 마음먹고 전수조사를 하는 거 대비 과연 그 조사 결과가 우리가 세수를 의미있게 확보하는 유의미한 측면에서 실익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다보면 그렇게 실익이 크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라도 이 절대 법에서 정해진 조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걸 건너뛰거나 위반하는 이런 절차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 한번 세무조사를 했는데 실적이 없어, 생각보다 조사할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현행 법상 이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연도에 같은 세목에 대해서 2번 이상 조사를 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만약에 이후에 정말 이 사람이 더 큰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 추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별거 아닌 건에 대해서 조사 기회를 한번 써버렸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그리고 정말 조사가 필요할 때 오히려 조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 FIU의 보고 대상이 되는 건들은 말 그대로 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현금 거래입니다. 따라서 보고 대상이 되는 건 뭐다?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좌이체를 1,000만 원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FIU의 보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우리가 가족 간에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 이런 표면적인 사실만으로도 너무 많은 걱정을 우리가 하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계좌이체를 줬는데 그 금액을 다 더해보니 얼마다? 대략 한 1억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거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위 며느리한테 1,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되죠. 그럼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남은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계산을 해보면 대략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 9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냐 그 말인데,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당연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건 증여세 신고 거래이다 아니다? 애초에 증여세 신고 거래가 아니라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건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 중이고 거동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달
말일쯤 되면 그 달에 내가 사용한 간병비나 병원비 같은 이런 돈 관리를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한테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맡긴 것에 불과하고 그 며느리도 돈을 받아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이 돈이 다른 통장을 거쳐갈 뿐이지 그 돈의 시작점하고 마지막 사용처가 모두 누구를 위한 거래였어요? 시어머니, 당신 본인을 위한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이 중간에 어디 흘러갔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표면적인 것만 봐가지고 안 해도 될 증여세 걱정을 괜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계좌이체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질이 어떤지 그 경위가 어떤지를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세무조사하고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안 그래도 연세도 많으신데 이러한 사소한 돈 문제 가지고 마음 한구석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잘 따져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많이 질문 주시는 겁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 이내라도 내가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좋을까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물으시는 것 중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을 증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어차피 이런 거래는 사실 증여재산 공제만큼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목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신고는 아닌 거죠. 이 세금이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신고를 해두면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장점은 뭐예요? 신고를 해두면 어떻습니까? 이 받아가는 수중인 입장에서 자금 출처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니까 깨끗한 자금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주식을 사든 뭐 코인을 사든 아니면은 자동차를 사든 전혀 문제가 될 게 있다 없다?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조사도 결국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선입견을 먼저 심어주면 조사 결과도 같이 좋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세금하고 상관없이 증여받은 거는 알아서 아주 잘 성실하게 신고한 이력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담당 조사 공무원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조사를 일찍 마무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섣불리 과세 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많이 해두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속재산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사전증여재산이죠. 이 증여 후 10년 이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데 이미 오랜 시간, 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증여를 직접 받은 상속인이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상속재산이 누락이 되면 어떻습니까? 상속세하고 가산세 둘 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증여를 받을 때 이 성실하게 신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미처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놓친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기본적으로 세금은 내가 몰랐다고 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한 내역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런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세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역들은 다 전산 자료로 이미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국세청 직원들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런 현실적인 사정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우리 국민들 계좌를 열어보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세청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납세자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볼 수가 있다 없다? 마음대로 조회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계좌를 미리 열어보는 조사가 있고 열어보지 않는 유형의 조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 사업자나 이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혐의가 있어가지고 조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미리 열어보지가 않습니다. 이 계좌를 미리 열어보면 절차 자체가 아주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조사가 파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 기조가 뭐냐면 조사 건수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되 분명하게 발생한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바와 달리 조사 범위가 더 늘어나거나 확대되는 걸 국세청에서 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정보 동의 절차 같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 상속세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는 다릅니다.
보통 세무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의 모든 계좌를 먼저 열어보고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조사 결과치를 설정을 미리 하고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통장 내역을 은행에서 제공받아 가지고 이 세무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거래 상대방이나 적요란에 가족들 이름이 나오는 거래부터 먼저 솔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하고 이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계좌를 열어본다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어디까지 열어보는지는 이 두 가지 세무조사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주 높은 확률로 돌아가신 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주요 계좌도 다 조회를 하지만 이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명 대상인 당사자 거래 내역만 조회를 한다는 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걸리는 거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다음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룰 예정이긴 한데 특히 전셋집을 구할 때 아무래도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대략 한 2억 3억 정도 받을 거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생각보다 자금 출처 조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떻습니까? 당사자 한쪽의 계좌만 우선 열어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조사 대응만 잘하면 어떻습니까? 조사 범위가 더 커지는 위험을 막을 가능성이 상속세보다는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계좌뿐만 아니라 상속인 계좌도 함께 열어보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계좌 확인이 진행이 되면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 대응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신고 단계부터 상속인 분들의 계좌를 미리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무조사 소명 가능성이 높은 거래들을 정리해가지고 상속인 분들하고 미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상담을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바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금융거래 계좌가 일단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계좌 거래를 미리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충분히 소명이 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사 기준 금액하고 재산 상태를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가족 간의 현금 거래를 할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가족 간에 앞으로 현금 거래를 할 때 우리 너무 걱정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